조용한 숲 경계선 위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동네에 우리 집이 있다. 남들이 보기엔 그 집엔 모든 것이 다 있다. 깔끔한 정원, 번쩍이는 차, 그리고 무엇보다도 흠잡을 데 없는 아내. 나는 가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도 생각한다. 내가 전생에 무슨 착한 일을 했기에 이런 아내랑 사는 걸까? 아내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 출신이다. 동시 통역사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졌고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외출 준비를 마치고 힐을 신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진짜 사랑하게 된 건 그런 겉모습이 아니었다. 자기야, 응, 거기 글러브 박스 좀 열어봐. 어느 날 퇴근길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나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습관처럼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데 아내가 웃으면서 글러브 박스를 가리켰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열어봤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작은 상자 하나, 리본까지 묶여 있었다. 선물이야? 응. 이거 자기 요즘 힘들어 보여서 나중에 박사 따면 사주려고 했는데 그냥 미리 줄까 해서. 뚜껑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내가 좋아하던 브랜드 시계였다. 인터넷으로만 눈팅하던 감히 장바구니에도 못 담아본 그 모델. 나는 바보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다. 이거 언제 샀어? 얼마야? 왜 이런 걸 그냥. 나도 일하지. 자기 시험 떨어질까봐 마음 졸이는 것보단 이렇게라도 응원하는 게 낫잖아. 좋지? 그날 집에 돌아와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도 몇 번이나 다시 찾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반짝이는 건 시계인데 왠지 더 반짝이는 건 내 인생 같았다. 아, 정말 나는 잘 골랐다. 친구에게 술 한잔하며 자랑까지 했다. 야, 너 진짜 와이프 잘 만났다. 이런 세심한 여자가 어딨냐?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이 내가 고른 여자라는 뜻이라더라.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진짜 잘 고른 것 같아. 그때만 해도 나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세심하고 따뜻하고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 새벽까지 논문 쓰고 지친 얼굴로 들어오면 아내는 말없이 전자레인지에 된장찌개를 데웠다. 자기야, 오늘도 고생했지? 국물이라도 뜨겁게 먹고 자.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우면 그게 바로 내가 꿈꾸던 가정의 냄새 같았다. 한편으론 또 주말이면 아내는 나보다 더 좋은 레스토랑 예약을 걸어두었다. 미슐랭이 어쩌고 셰프가 어쩌고 하는 곳들. 나는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포크를 들고 아내 얼굴만 힐끔거렸다. 이 사람은 참 시골 된장찌개도 도심 한가운데 코스 요리도 다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점점 확신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고. 아니,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프로포즈를 할 때도 떨리긴 했지만 묘하게 자신감이 있었다. 아내도 웃으면서 말했다. 나 자기랑 살면 평생 허기는 안 느끼겠다. 마음도 배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에서 깰 때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확인했다. 혹시 꿈일까봐. 결혼 초 우리는 남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부부였다. 출근길에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주차장까지 내려가면 경비 아저씨가 늘 한마디씩 했다. 아이고, 두 분은 신혼이 따로 없네. 보기 좋아요. 아내는 웃으면서 인사했고 나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다. 집에 돌아오면 불은 항상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그날 다른 요리가 올라와 있었다. 통역 일 때문에 바쁠 텐데도 아내는 지친 내색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물론 완벽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딱 하나. 정말 딱 하나만 빼면 말이다.
신혼 초부터 아내는 아이 얘기만 나오면 유난히 표정이 굳었다. 우리 나중에 애는 몇 명 정도 생각해? 내가 대수롭지 않게 던진 농담 반 진담 반의 질문에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나 당분간은 아이 생각 전혀 없어. 한참은 안 가질 거야. 적어도 몇 년은. 왜? 힘들까봐? 일도 있고 지금은 내 커리어가 너무 중요한 시기야. 그리고 나 엄마가 되는 거 잘할 자신 없어. 그냥 지금 이 삶을 좀 더 즐기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렇다고 크게 싸울 수도 없었다. 아내 말도 맞았다. 엄마 아빠 되는 게 장난은 아니니까.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어. 우리 아직 젊잖아. 천천히 생각하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밥그릇을 들고 있는 손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 미세한 떨림을 아내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을까?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완벽한 사람에게도 완벽하게 감추고 싶은 구석이 하나쯤은 있겠지. 나는 그저 그게 아이에 관한 두려움이라고만 믿었다. 그때는 정말 다른 건 상상도 못했다.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다. 아내가 가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다. 전화가 오면 다정하게 웃다가도 통화를 끊고 나면 깊은 한숨을 쉬곤 했다. 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아내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단순한 피곤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서늘함이 자꾸 자라났다. 하지만 나는 그 작은 불씨를 애써 무시했다.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그 완벽한 일상이 깨질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날도 나는 그냥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나는 지금 이대로가 참 좋아. 그때는 몰랐다.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거짓말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거짓말을 덮고 웃는 법을 완벽히 배웠을 때라는 걸. 내 옆에서 미소 짓던 아내가 바로 그런 얼굴이었다는 걸 나는 한참 뒤 너무 늦게야 깨닫게 된다. 그날 밤도 아내는 내 옆에 누워 잔 듯이 숨을 골랐고 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안심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는 아직 우리 집 현관 앞까지 걸어오지 않은 것 같았다. 정말 나는 전혀 몰랐다. 그때도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초여름, 우리 집 풍경은 겉보기엔 여전히 평화로웠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금이 우리 사이 어딘가에 생기기 시작한 건. 그날 아침 아내는 또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실 바닥엔 캐리어가 열려 있었고 셔츠와 정장이 재빨리 개어 들어갔다. 나는 식탁에 앉아 논문 파일을 열어놓은 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야, 나 이번엔 이틀만 갔다 올게. 진짜 금방 와. 응. 그런데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너무 무리는 하지 마.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서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내가 피곤한 게 아니라 자기 눈이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나 아직 멀쩡해. 입으로는 장난을 치고 있었지만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화장을 해도 감추지 못한 피로였다. 나는 그게 마음에 자꾸 걸렸다. 출장이 잦아진 것도 그때부터였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출장이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꼴로 늘어났다. 현관 옆에는 항상 캐리어가 세워져 있었다. 요즘 행사가 그렇게 많아. 통역사가 자기밖에 없나 보다.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아내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게. 안 가고 싶어도 등록금이랑 대출금이 날 부르잖아. 맞는 말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어느 날 밤 부산 출장을 다녀온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다. 밤 11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왔어. 고생했지. 응. 나 진짜 오늘은 못 걷겠다. 미안한데 나 그냥 바로 잘게. 자기 라면 끓여 먹어. 예전 같으면 피곤해도 억지로라도 밥을 차려주겠다고 나섰을 사람이다. 그런데 그날은 신발만 겨우 벗고 캐리어도 풀지 않은 채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샤워 소리가 잠깐 나더니 곧 조용해졌다. 나는 라면을 끓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사람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국물 맛이 이상하게 싱거웠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침실 문 쪽으로 시선이 자꾸 갔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올 때까지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다. 평소라면 6시 반이면 화장대 앞에 앉아 있을 사람이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다. 자기야, 안 일어나? 오늘 일정 있지 않아. 나는 어깨를 살짝 흔들었다. 아내가 겨우 눈을 떴다. 몇 시야? 9시. 아, 오늘 오후 일정이라서. 나 조금만 더 잘게. 몸이 돌덩이 같다. 아내는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다. 커피를 내리면서도 귀는 계속 침실 쪽을 향해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될 때까지 침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나는 문 앞에 서서 다시 불렀다. 자기야, 나 밥 먹으려는데 같이 먹자. 자기 먼저 먹어. 나 아직도 머리가 띵해. 그냥 물만 좀 갖다 줘.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커튼이 반쯤 닫혀 있어 어둑했다. 아내는 이마에 머리카락이 잔뜩 달라붙은 채 누워 있었다.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한번 가보자. 내 말에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그냥 과로야. 행사가 한꺼번에 몰려서 그래.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져. 자기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안 했던 것뿐이야.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 말이 유난히 귀에 남았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긴 것이 이뿐일까? 입안에서 그런 의문이 맴돌았지만 끝내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며칠 뒤 어머님이 김치와 반찬을 잔뜩 들고 집에 오셨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를 한참 바라보더니 한마디 했다. 얘,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쭉 빠졌냐? 눈밑도 꺼지고 어디 안 좋은 데 있는 거 아니냐? 아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일은 줄이면 되지만 몸은 한번 상하면 끝이다. 그리고 말이야, 너희 애는 언제 생각할 거냐? 벌써 결혼한 지 3년이야. 나는 물을 마시는 척 헛기침을 했다. 아내는 말없이 밥알만 세듯이 젓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엄마, 우리 아직 젊어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뭐가 젊어? 지금이 딱 한창이지. 나중에 몸 안 따라주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어머님의 잔소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가슴에 콕 박혔다. 아이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던 내 마음을 대신 찌르는 말 같았다. 어머님이 돌아간 뒤 거실 공기는 묵직해졌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가 말없이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잡힌 접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 그냥 옛날 세대라 그래.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내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아. 그래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뭔가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같아. 그 말에는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선 지침이 섞여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자꾸 파고들다가는 우리가 힘들게 쌓아 올린 평범한 일상이 깨질 것만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출장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수도권 근교라고 했다. 하루짜리야. 금방 다녀올게. 아마 집에서 잘 수도 있어.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캐리어를 끄는 손목은 눈에 띄게 가늘어져 있었다. 운전 조심하고. 너무 늦으면 문자라도 해줘. 알겠어. 자기도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불을 끄지 못했다. 논문 파일을 열어도 글자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잘 도착했냐고 묻는 문자를 몇 번이나 썼다가 지웠다. 괜히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손가락이 멈췄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신호는 다 나와 있었다. 길어진 잠, 설명되지 않는 피로, 자꾸만 늘어나는 출장, 짧아지는 대답. 거울 표면에 가느다란 금이 생겼는데도 나는 모른 척 눈을 돌렸다. 그 금이 곧 크게 갈라질 거라는 걸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사건은 우연처럼 시작됐다. 그날 나는 지도 교수가 회의를 취소하는 바람에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집 안은 불도 꺼져 있었다. 아내는 아직 출근 중이겠지 싶어 그대로 욕실로 들어갔다. 볼일만 보고 나와 라면이나 끓여 먹을 생각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뒤집힐이라곤 몰랐다. 잠시 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발자국이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갑자기 욕실 바깥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나 어떡해? 나 임신한 것 같아. 나는 그대로 굳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거실 쪽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다. 2달은 넘은 것 같아. 달력 보니까 딱 그래. 나 진짜 손이 떨려. 2달. 임신. 머릿속에서 숫자와 단어가 엉켜 돌았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가진 게 언제였는지 나는 거꾸로 계산했다. 아무리 좋게 잡아도 반년은 넘었다. 남편한텐 말도 못하겠어. 말하는 순간 바로 의심하겠지.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물을 내리면 들킬까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반년. 2달. 결국 조용히 물을 내렸다. 소리가 욕실 안을 울렸다. 거실에서 대화가 뚝 끊겼다. 문을 열고 나가자 아내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다. 얼굴이 사색이었다. 자기 언제 왔어? 방금. 아까 그 말 다 들었어.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아내는 허겁지겁 전화를 끊었다. 오해야. 그냥 친구 얘기야. 내 얘기 아니야. 친구가 2달 넘게 임신한 걸 자기 말투로 얘기해. 내가 귀가 막힌 줄 알아. 아내는 손사래를 쳤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생리가 너무 늦어서 겁나서 한 말이야. 임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언니한테 하소연 좀 했다고. 그래. 그럼 확인하자. 오늘 병원 가. 같이.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내는 잠시 나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가자. 가서 결과 보고 누가 누구한테 사과해야 하는지 그때 얘기하자. 병원으로 가는 동안 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나는 핸들을 세게 쥐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최악의 장면만 떠올랐다. 모르는 남자 호텔방 하얀 이불. 한심한 상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우리는 조금 떨어져 앉았다. 간호사가 아내 이름을 부르자 아내가 일어섰다. 나도 같이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다. 검사 먼저 할게요. 결과 나오면 보호자분도 함께 들어오세요. 나는 의자에 혼자 남았다.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 설마. 그래도 혹시. 한때는 전부였던 사람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순간 모든 장면이 뒤틀려 보였다. 잦아진 출장, 길어진 잠, 늘어난 명품, 피곤하다는 말.
하나하나가 의심으로 이어졌다. 다시 이름이 불리고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임신은 아닙니다. 짧은 한마디에 숨이 먼저 터져 나왔다. 그런데 곧이어 떨어진 말이 내 목을 조였다. 대신 다른 문제가 하나 보여요. 자궁경부 쪽에 곤지름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습니다. 인유 두종 바이러스 HPV 감염에서 생기는 성병입니다. 성병이라는 말이 공기 위로 올라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돌아봤다. 아내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게 꼭 최근 감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HPV는 오래전에 감염돼도 수년 동안 증상이 없다가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서 옮았을 수도 있고 남편분께서 예전에 감염됐다가 지금 옮겼을 수도 있어요. 남편분이 첫 상대는 아니시죠? 나는 잠깐 말이 막혔다.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사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어느 쪽이 먼저였다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남편분도 같이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자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맞지? 나 임신 아니야. 나 진짜 바람 안 피웠어. 그냥 몸이 이상해서 겁나서 언니한테 말한 것뿐이야. 성병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 솔직히 더 복잡해졌어. 내가 중얼거리자 아내가 손을 내리고 나를 노려봤다. 자기는 오늘 나를 어떻게 본 거야? 임신 얘기 한마디 듣고 머릿속에서 이미 난 다른 남자랑 잔 여자가 된 거지. 그럼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해야 해. 우리가 반년 넘게 같이 앉았는데 갑자기 2달 넘은 임신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내도 같이 튀어올랐다. 몸이 이상하니까 겁났던 거야. 병원 가기도 전에 자기한테 말하면 바로 지금처럼 칼 들이대고 물어뜯을 것 같아서 언니한테 먼저 말한 거고. 근데 화장실에서 몰래 듣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재판부터 시작했잖아. 복도 끝 간호사가 우리를 힐끔 보더니 모른 척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침묵이 흘렀다. 아내가 운전을 했다.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집 앞에 도착하자 아내가 먼저 내렸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둔 채 뒤돌아섰다. 나 오늘 친정에 갈게. 지금 이 상태로는 자기를 마주볼 자신이 없어. 예림아, 조금만 생각하고 얘기하자. 오늘처럼 몰래 엿듣고 상상으로 판결 내려버리는 사람이랑은 지금은 말 섞기 싫어. 아내는 작은 가방만 들고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문이 닫힌 뒤에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의사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오래전 감염, 면역력, 누가 먼저였는지 알 수 없음. 혹시 정말 내가 원인이었을까? 과거에 대충 넘겼던 연애가 돌아와 아내 몸에 상처를 낸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분노는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가시 하나가 계속 꿈틀거렸다. 반년, 2달.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 계산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 마음속 지옥문은 이미 조용히 열리기 시작한 참이었다. 아직 나는 몰랐다. 정말로 몰랐다. 그 밤 아무도 없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작은 냉장고 소리까지 무섭게 들렸다. 마음속 불안이 마치 살아있는 동물처럼 꿈틀거렸다. 갈등 봉합의 밤은 생각보다 허무하게 찾아왔다. 그날 저녁 예림이는 연락 한 통 없이 늦게 들어왔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넥타이도 매지 않은 셔츠 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머릿속에서만 수십 번은 연습했다. 나 들어왔어. 집 안으로 들어온 예림이는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화장도 제대로 안 한 얼굴, 손등에는 병원에서 꾹 누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일어나려다 멈추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은 뭐래? 아까 말했잖아. 검사 더 해보고 경과 보자고. 신발을 벗던 예림이는 한숨을 내쉬더니 가방을 소파 옆에 툭 떨어뜨렸다. 그리고 내 앞에 와 서서 조용히 물었다. 자기, 솔직히 말해봐. 오늘 낮에 나 뭐라고 생각했어? 그 질문이 제일 두려웠다. 입을 다물고 있자 예림이 눈빛이 차가워졌다. 나 다른 남자랑 잔년이라고 생각했지. 그치? 의심은 했어. 근데 그게 의심은 했는데 말은 안 했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야.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나는 급하게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황이 너무 이상했잖아. 우리 반년 넘게 같이 앉았는데 갑자기 2달 넘었다는 통화를 들으면 누가 안 놀라겠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예림이는 내 앞에 와 앉더니 푹 고개를 숙였다. 눈밑이 시커멓게 파여 있었다. 나는 오늘 병원에서 의사 앞에서 남편한테 의심받은 여자처럼 앉아 있었어. 임신이네, 성병이네, 첫 상대가 누구네. 그 말들 사이에 내가 끼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사람이 된 건지 모르겠더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의심했고 이미 마음속으로 재판을 끝내버렸다. 미안해. 겨우 그 말 한마디가 나왔다. 너무 가벼운 소리인 걸 알면서도 입 밖으로 나온 건 그것뿐이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오늘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예림이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그래도 이해는 해볼게. 내가 요즘 이상하긴 했지. 그제서야 나는 얼굴을 들 수 있었다. 나도 잘못했어. 몸이 이상해서 겁이 났는데 자기한테 말하면 바로 이렇게 의심부터 할까봐 나도 숨기고 돌려 말했어. 그게 더 일을 키운 거겠지. 그 말에 가슴이 쿡 찔렸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제일 무서운 걸 먼저 숨겼다. 앞으로는 뭐든 바로 말하자. 나도 최대한 의심부터 안 할게.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예림이는 피식 웃었다. 최대한이래. 사람 마음이 쉽나. 그래도 노력은 해봐. 나도 노력할게.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는 조금 풀려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차갑던 피부가 천천히 따뜻해졌다. 이 정도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예림이는 별말 없이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데웠다. 김치찌개는 없었지만 달걀말이와 멸치볶음에 뜨거운 밥 한 공기가 식탁 위에 올랐다. 몸 안 좋다더니 이런 건 또 한다. 이 정도는 자동으로 나와. 습관이야. 밥을 먹으며 우리는 일부러 가벼운 이야기만 골랐다. 지도 교수가 또 논문을 찢었다는 얘기, 통역 현장에서 만난 황당한 손님 얘기. 웃음소리가 몇 번이고 오갔다. 그 웃음은 어색했지만 완전히 가짜만은 아니었다. 밥을 치우고 나서 예림이는 소파에 기대 앉았다. 나는 옆에 살짝 앉으며 물었다. 검사 결과 더 나오면 많이 안 좋은 걸까? 모르지. 근데 의사 말 들어보니까 세상 절반은 다 갖고 사는 바이러스라더라. 너무 죄인처럼 살지는 말래. 그럼 나도 검사 받으러 갈게. 같이. 가. 의사도 그러더라. 남편분도 꼭 검사하라고.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쓴웃음이 났다. 나는 아내를 의심했고 아내는 의사 앞에서 내 과거까지 떠안았다. 누구 잘못이라고 딱 자르기 힘든 애매한 회색지대. 늦은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오랜만에 예림이 손이 이불 아래로 내 손을 찾았다.
조심스러운 손가락 끝이 내 손등을 더듬더니 살며시 깍지를 꼈다. 자기야. 응. 나 진짜야. 나 자기 배신한 적 없어. 오늘은 그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어두운 방 안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는 그 떨림만큼은 거짓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알아. 아니, 알아보려고 해. 오늘은 그냥 믿을게. 그 말은 완전한 신뢰가 아니라 유예된 판결 같았다. 그래도 예림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더 꼭 잡았다. 곧 그녀의 숨결이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금방 잠든 모양이었다. 천장은 조용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숫자가 여전히 어지럽게 돌고 있었다. 반년, 2달, 그리고 의사의 말. 오래된 감염, 면역력, 누구 탓인지 모를 병. 며칠 뒤 나는 약속대로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감염됐었더라도 자연 소실됐을 수 있어요. 남편분 면역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걸로 누구 탓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다. 결과지를 쥔 채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았다. 비가 그친 뒤라 공기가 습했다. 종이 위 글자는 분명 정상이라고 적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큰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예림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약속한 것처럼 검사 이야기를 피했다. 드라마 얘기, 회사 얘기, 시어머니 얘기만 돌려가며 했다. 말을 덮으니 더 평화로워 보였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출근길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퇴근 후엔 마트에서 장을 봐 집으로 돌아왔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금간 유리잔은 내려놓아도 이전과 똑같을 수 없다. 그때의 우리는 이미 한 번 깨진 잔을 꼭 껴안고 안 깨진 척 연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에도 마음속 균열은 조용히 퍼졌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속은 이미 금이 깊어지고 있었다.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다시 평온해진 것 같았다. 우리는 마트에서 세일하는 두부를 고르고 주말엔 함께 드라마를 보며 과자를 집어 먹었다. 가끔 예림이가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면 나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의심은 그만하자. 병원까지 같이 다녀왔고 서로 사과도 했다. 믿어보자.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한 번 금이 가면 자꾸 그 틈으로 이상한 생각이 스며든다. 숫자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반년, 2달, 성병, 잠복. 아무렇지 않은 척 웃다가도 문득 그날 병원 복도가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지도교수에게서 오전에 연락이 왔다. 오늘 오후 세미나는 취소다. 논문은 메일로 보내고 너는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 뜻밖의 시간이 비었다. 그냥 집에 가기엔 아까워 오랜만에 학교 동기를 불렀다. 야, 너 그 호텔 1층 카페 알아? 학회 많이 연다는데. 알지. 거기 쿠폰 남은 거 있다. 커피 한 잔 때리자. 그날 새벽까지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카페 구석에서 본 장면이 자꾸만 반복 재생됐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봉투가 미끄러지던 순간과 예림의 낮은 죄송해요가 쾅 하고 귓가를 때렸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그 호텔로 향했다. 평일 낮이라 로비는 한산했다.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와, 자기 출장은 맨날 이런 데서 하겠네. 농담처럼 말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에게 이상하게 들렸다. 카페는 로비 한쪽에 있었다. 통유리 밖으로는 분수와 작은 정원이 보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안쪽 자리를 둘러봤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구석자리 기둥 옆.
너무도 익숙한 옆모습이 보였다. 묶은 머리, 자주 보던 재킷,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습관까지. 예림이었다.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친구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야, 뭐냐? 전 여친이야. 조용히 해. 좀만 있어봐. 예림 맞은편에는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다. 진한 립스틱, 눈가 주름,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세웠다. 그래서요, 언니. 갑자기 이렇게 보자고 해서 놀랐어요. 예림 목소리는 낮았다. 중년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이런 자리 만들기 싫었어. 근데 더는 못 참겠더라. 이거. 탁. 테이블 위에 노란 봉투 하나가 올려졌다. 꽤 두툼해 보였다. 이거 받고 이제 그만 정리해. 알았니?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호텔 카페, 낯선 여자, 두툼한 봉투, 정리하라는 말. 머릿속에서 그림이 순식간에 완성됐다. 역시구나. 외도. 저 여자는 상대 남자의 아내고 돈 줄 테니 우리 남편한테서 떨어지라는 거겠지. 손에 땀이 배었다. 기둥에 기대 선 다리가 후들거려 친구 팔을 붙잡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다. 예림은 봉투를 한동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언니, 나 생각처럼 나쁜 사람 아니에요. 뭐가? 남의 남자랑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그게 뭐가 아니야. 호텔,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 나도 모르는 일정이 왜 이렇게 많은데. 그건 통역일이랑 겹쳐서. 통역이면 다니. 내가 바보야. 휴대폰 예약 문자, 사진, 메시지. 다 봤어. 더는 못 본 척 못하겠더라고. 사진, 메시지, 호텔. 그 단어들이 허공에서 칼처럼 날아와 내 귀를 베었다. 예림이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 그래도 나도 나름. 그만해. 나는 내 남편이랑 겨우 버티고 산다. 근데 왜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들어? 이 돈이면 충분하잖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부탁이야. 중년 여자는 봉투를 예림 쪽으로 밀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의 잔잔한 음악 소리만 들렸다. 결국 예림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하얗게 질린 손가락이 봉투 끝을 꽉 움켜쥐었다. 알겠어요. 죄송해요. 그 말은 너무 또렷하게 들렸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변명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졌다. 중년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다. 오늘 일 없던 걸로 해줘. 나도 체면이 있으니까. 문이 닫히고 여자의 뒷모습이 로비 끝으로 사라졌다. 카페 공기는 오히려 가벼워진 듯 했지만 내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예림은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봉투는 이미 가방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나는 친구를 끌어당겨 더 깊숙이 숨었다. 예림이 우리 쪽을 힐끔이라도 보면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다. 다행히 그녀는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본 채 곧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숨을 참고 있었다. 야, 방금 그 사람 내 와이프 맞지?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말하지 마. 커피 맛은 기억나지 않는다. 뭔가를 마시긴 했던 것 같은데 입안은 계속 바짝 말라 있었다. 호텔을 나올 때까지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빛은 흐리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자꾸만 한 장면이 떠올랐다. 이거 받고 그만 정리해. 그리고 죄송해요.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다.
열쇠를 돌리며 혼잣말을 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실내는 조용했다. 예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그래도 너 아내잖아. 믿어줘. 봤잖아. 돈봉투 정리하라는 말, 사과까지.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꺼풀을 꽉 감아도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말자. 단서들을 끝까지 따라가 보자. 설령 결과가 내가 견디기 힘든 진실이라도 적어도 바보처럼 속고만 살지는 말자고. 조용히 버티고 있었다. 결혼 생활에 처음으로 진짜 균열이 느껴진 건 카페에서 그 여자를 본 뒤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예림의 모든 말 끝에 작은 물음표가 붙는 기분으로 살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카페 사건 다음 날 예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나 현관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힐소리가 거실로 다가왔다. 나왔어. 오늘은 행사장이 공항 근처라 엄청 막히더라.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행사 잘 끝났어. 응. 원래는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자고 했는데 내가 일부러 먼저 빠졌어. 자기 혼자 있을까봐.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어제 호텔 카페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돈봉투를 미끄러지듯 밀어주던 손. 이제 그만 정리해. 라는 한마디. 그리고 죄송해요.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생했네. 그날 밤 예림은 평소보다 더 다정했다. 내가 늦게까지 논문을 붙들고 있자 부엌에서 조용히 컵라면을 끓여왔다. 자기야, 머리 아프지? 그래도 뭐라도 뜨뜻한 거 먹고 해야지. 괜찮은데. 자기는 안 피곤해. 나는 자기 얘기 듣는 게 더 편해. 머리 나가는 소리 들리는 것보다. 며칠 뒤 예림이 또 말했다. 자기야, 나 다음 주에 이틀짜리 통역 들어왔어. 지방 쪽이긴 한데 숙소까지 제공해준대. 어디로? 지방 공단 있는 데 있잖아. 정확한 주소는 일정표 나오면 보내줄게. 아무튼 공장 시찰 통역이라네. 나는 휴대폰 메모장에 슬쩍 날짜와 키워드를 적어두었다. 출장을 나간다는 그날, 나는 일부러 오전 수업을 조정하고 점심쯤 학교에서 나왔다. 집 근처 골목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니 조금 뒤 예림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에 깔끔한 구두, 작은 명품 가방까지. 딱 우리가 TV에서 보던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의 출장 차림이었다. 나는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다. 혹시 뒤를 돌아볼까봐 차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속도를 맞췄다. 예림이 내비를 찍어 향한 곳은 분명 그녀가 말한 공단 방향이 아니었다. 지도상으로는 정반대였다. 뭐야? 길이 막혀서 돌아가는 건가? 나는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다. 하지만 내비 화면 위 파란 화살표는 점점 서울 시내 중심을 향해 가고 있었다. 공단이 있을 리 없는 번쩍이는 상가와 빌딩들. 결국 차는 강남 한복판에서 멈췄다. 예림은 익숙한 듯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근처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 올라갔다. 도로 위로 올라오니 낯익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청담동 미용실들,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간판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성형외과와 피부과. 이 근처였구나. 나는 어딘지 모를 싸한 감각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 걷자 유리창 가득 연예인 사진이 붙어있는 샵 앞에 익숙한 코트 자락이 보였다. 예림이었다. 예림씨, 오랜만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예림을 스태프가 반갑게 맞았다. 오늘도 컬은 자연스럽게. 너무 진하게는 말고요. 네. 방송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일정 있어서요. 나는 유리창밖 골목 모퉁이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또 다른 그림들이 떠올랐다. VIP, 스폰, 마담, 각종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들. 꼭 그중 하나처럼 맞아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한참 뒤 예림이 미용실에서 나왔다. 머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굵게 말려 있었고 화장은 훨씬 화려했다. 립색도 진해졌고 코트 안에 입은 블라우스는 처음 보는 디자인이었다. 회사 행사 통역을 하는데 저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을까? 심장이 다시 세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대신 멀찍이서 발걸음을 뒤쫓았다. 이번에 예림이 향한 곳은 큰 길을 끼고 돌아선 작은 골목 안쪽이었다. 입구에 베이킹 아카데미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다. 베이킹 학원. 도무지 공장 시찰 통역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다. 예림은 익숙한 듯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도 부탁드려요. 유리창 너머로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이 빵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보였다. 집에 돌아오면 힘들다고 쓰러져 자던 사람이 이런 데를 다니다니. 나는 학원 앞 자판기 옆에 서서 핸드폰을 꼭 쥐었다. 그래. 베이킹 공부할 수 있다. 취미로 시작했을 수도 있지. 그게 죄는 아니잖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말해보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VIP들 마음에 들려고 요리까지 배운다고 했지 않았냐? 마담이 그러더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여자의 말이 내 귀에서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2시간쯤 지나자 학원 문이 다시 열렸다. 예림이 수강생들과 함께 나왔다. 손에는 작은 박스가 들려 있었다. 종이 상자 틈으로 크림이 살짝 비쳐 보였다. 그녀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고는 빠르게 큰 길 쪽으로 걸어 나갔다. 이번에는 택시를 잡아 탔다. 나는 급히 손을 흔들어 그 뒤를 쫓아가는 택시에 올랐다. 앞에 흰색 코트 여자 탄 택시 보이죠? 그 차만 따라가 주세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나를 한번 힐끗 보더니 피식 웃었다. 싸우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요. 택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림이 탄 택시를 뒤따라갔다. 창밖으로 강이 보이고 도시의 불빛이 길게 늘어졌다. 마음속에는 점점 더 무거운 돌이 쌓였다. 결국 두 택시는 조용한 주택가 근처에서 멈췄다. 나는 골목 초입에 내려 모퉁이 뒤에 몸을 숨겼다. 예림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요리를 든 상자를 고쳐 들고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놀림이 익숙해 보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듯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그때 들려온 목소리. 여보, 저 왔어요. 여보. 그 순간 가슴이 더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 한 단어가 골목 공기를 갈라 내 귀를 때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짧게 울렸다. 나는 모퉁이 벽에 등을 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들었던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튀어올랐다. 여보. 그 말은 분명 예림 입에서 나왔다. 그리고 대답한 건 배가 약간 나온 중년 남자였다. 퇴근 후 슬리퍼를 끌고 현관까지 나온 아주 평범한 남편의 모습으로. 아이고, 우리 여보가 또 이런 걸 다 만들어 와. 남자가 웃으며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던 장면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반복됐다. 그 웃음 속에 내가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표님 여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단 한 번도 나에게 써본 적 없는 호칭들이 다른 집 현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계단 난간을 붙잡고 겨우 골목을 빠져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온갖 변명이 꼬리를 물었다. 혹시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 수도 있고, 케이크도 그냥 감사 표시일 뿐이고. 하지만 그럴수록 방금 들은 여보라는 호칭이 더 끈적하게 귓가에 들러붙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나는 창밖을 보지도 못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다. 눈밑은 이미 깊게 꺼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조용했다. 거실 불을 켜는 순간 낯선 집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같은 가구, 같은 소파인데 갑자기 모든 게 얇은 막 하나 너머에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연락 한 통 없는 상태에서 먼저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얼마 뒤 카톡 알림이 울렸다. 예림. 자기야, 도착했어. 오늘 일정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내일 오전쯤 들어갈 듯. 나는 잠시 웃음이 났다. 도착했다는 그곳이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나뿐이라는 사실이 우스웠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떨렸다. 그래. 몸 조심하고. 결국 그 한 줄만 보내고 폰을 내려놓았다. 불을 끈 방 안에서 천장을 보며 누워 있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눈만 감으면 낡은 계단과 좁은 현관, 여보 들어와. 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재생됐다. 이틀 뒤 예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캐리어를 세워둔 뒤 바로 부엌으로 향했다. 자기야, 뭐 먹을래? 국 하나 끓일까? 괜찮아. 그냥 배달시키자. 피곤할 텐데. 나는 괜찮아. 요즘 밖에서 밥 많이 얻어먹어서 집에서는 오히려 간단한 게 좋아.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밖에서 밥을 많이 얻어먹는다는 말이 지금은 전부 의심으로 번역됐다.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아니, 잠이 좀 부족해서 그래. 나는 눈을 피하며 웃었다. 예림도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 사이 어딘가에 서로 묻지 않기로 합의한 질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나는 결국 문서를 닫았다. 논문 한 줄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문장이 떠올랐다. 이대로 상상만 하다가는 내가 먼저 부서지겠다. 나는 서랍을 뒤적였다. 몇 달 전 후배가 술자리에서 장난스럽게 건넸던 명함 하나가 손에 잡혔다. 형, 요즘 이런데 잘 나간대요. 배우자 수상하면 여기 맡기면 끝이라던데. 그때는 야, 우리 부부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고 쓴웃음을 치며 넣어둔 카드였다. 회색 바탕에 검은 글씨. 탐정사무소.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괜히 헛기침부터 했다. 아내.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아내 관련해서요. 다음 날 나는 강의를 마치고 을지로 쪽 오래된 건물 5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좁은 복도와 바랜 벽지가 눈에 들어왔다. 끝쪽에 작은 간판 하나가 붙어 있었다. 탐정사무소. 문을 열자 카페보다도 작은 공간이 나왔다. 책상 하나, 소파 세트,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 중년 남자 둘과 젊은 남자 하나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의뢰인 분이시죠? 이쪽에 앉으세요. 나는 가방을 꼭 쥔 채 소파에 앉았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물었다. 나는 입을 떼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말을 꺼내는 순간 우리의 결혼 생활이 진짜로 금이 가는 것 같아서 무서웠다.
제 아내가 있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통역 일도 잘하고 남들 보기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합니다. 외도 의심이시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얘기를 듣게 됐고 알고 보니 성병 의심이었고 또 어느 날은 호텔 카페에서 어떤 여자에게 돈봉투를 받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동네 다세대 주택 앞에서 케이크를 들고 여보 저 왔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젊은 탐정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 집 위치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네. 지도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탐정이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기더니 짧게 정리했다. 아직 호텔 방에서 나오는 장면을 본 건 아니고 껴안는 걸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네요. 그렇지만 출장 거짓말, 수상한 만남, 돈봉투, 거기다 여보라는 호칭까지. 보통 우연이라고 보기엔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말없이 손을 쥐었다 폈다. 저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아내분이 출장이라고 나가는 날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문제의 집, 그 남자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집이 있는지까지요. 또 다른 집이요. 내가 되묻자 탐정이 담담하게 말했다.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능력 있고 외모 괜찮은 분들이 외로운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과 일종의 아내 역할을 나눠 맡는 경우가 있어요. 집도 여러 개, 남자도 여러 명. 각자에게는 다 여보입니다. 기분 나쁜 소름이 목 뒤를 훑고 지나갔다. 그래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상이 제일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사실이면 사실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선택은 의뢰인분 몫입니다. 탐정은 계약서를 내밀었다. 펜을 잡는 손이 떨렸다. 종이 위에 내 이름을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갈 때마다 불길한 예감이 뒤에서 따라붙었다. 그래도 결국 마지막 점까지 찍었다. 사무실을 나와 밖으로 나오니 해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주황빛이 건물 벽에 길게 번져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발 내가 틀렸다고만 해줘라. 그러나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목소리가 낮게 웃고 있었다. 며칠 뒤 첫 보고가 올라왔다. 탐정은 두툼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내 눈치를 살폈다. 의뢰인님,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결과를 눈치챘다. 손바닥이 다시 젖어갔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어느 집 거실, 골프장, 고급 식당, 호텔 로비.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예림이 있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있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내 심장은 이상하게 느리게 뛰었다. 다세대 주택 앞에서 내 눈앞에서 봤던 그 남자.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현관 앞까지 나와 예림이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있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본부장 기훈, 스라 일남. 두 번째 사진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넓은 테라스가 있는 고급 아파트 거실. 남자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예림 옆에 서 있었다. 둘 사이에는 와인과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다. IT 벤처 회사 대표 미혼, 40대 초반. 세 번째 사진은 골프장. 예림은 모자를 눌러 쓴 채 한 남자의 볼 마커를 주워 건네고 있었다. 남자는 허리를 굽히며 그녀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중견 무역회사 대표 기훈, 자녀 둘. 네 번째 사진. 로펌 건물 안 비즈니스 라운지로 보였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예림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다이어리와 티잔,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국내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이혼 경력, 재혼 예정. 마지막 사진은 호텔 스위트룸 앞 복도였다. 문 앞에서 한 남자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웃고 있었다.
예림은 카드키를 들고 문을 열고 있었다. 남자의 어깨에 살짝 기댄 모습. 중견그룹 전문 자문이사. 가족사항 비공개. 사진마다 날짜와 시간, 장소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출장 날짜와 이상하리만큼 정확히 겹쳤다. 나는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결국 한 장을 집어들고 웃음 비슷한 것을 내뱉었다. 와, 진짜 대단하네.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괜찮았다. 그래도 이상하게 허탈한 감정이 먼저 밀려왔다. 설마 했던 일들이 실제 날짜와 얼굴을 달고 눈앞에 펼쳐지니 오히려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화면 속 드라마를 보고 있는 느낌에 가까웠다.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까? 내 질문에 탐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여기까지는 지난 한 달간만 추린 겁니다. 그 이전 기록은 이 사람에게 더 잘 아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요? 정 사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탐정은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허름한 음식점 간판이 보였다. 2층짜리 건물 1층에는 정신의 밥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이 가게 사장이 일명 정 사장입니다. 예림 씨 같은 애들을 관리하던 사람이지요. 의뢰인님 아내는 그 중에서도 오래된 에이스였고요. 에이스라는 표현이 엠블럼처럼 가슴 한복판에 박혔다. 정 사장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 말을 들은 직후였다. 탐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이 쉽게 입을 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괜히 건드리다 사건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도 만나야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말하자 탐정은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저희가 중간에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죠. 다만 폭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소리 지르고 덤벼들고 그런 사람들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기만 하세요. 대신 정확하게. 며칠 뒤 저녁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식당 한 켠. 나는 탐정과 함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허름한 장판, 벽에는 오래된 캘린더가 걸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다. 머리를 단정히 묶은 50대 초반쯤 되는 얼굴. 적당히 화장을 했지만 눈빛은 오래전부터 사람을 거슬러 본 사람처럼 단단했다. 정 사장입니다. 탐정이 조용히 소개했다. 여자는 우리를 훑어보더니 지갑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다시 넣었다. 여기서는 안 피우는 게 낫겠네. 눈도 있고. 뭐가 궁금하신데요? 나는 입술이 마르는 걸 느끼며 겨우 입을 뗐다. 제 아내 예림이에 대해 아는 모든 걸 듣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일을 누구들과 어떻게 해왔는지요. 정 사장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다. 역시 남편이었네. 나는 또 뭔 탐정들이 새로 영업하러 온 줄 알았지. 그녀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말을 이었다. 예림이요. 내가 아는 애들 중 제일 무서운 애죠. 조용하고 단단하고 청순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다 착한 줄만 아는데 아니에요. 그 애는 맛을 본 애예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날 내 결혼 생활이 진짜로 끝나는 설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정 사장은 물잔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처음엔 그냥 밥집 단골 회장님들 상대로 밥 차려주고 술상 봐주는 알바였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서류 봉투 하나를 가운데 놓고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남의 집 진짜 아내 대신 잠깐씩 아내 노릇 좀 해줄래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돈 액수를 보고 다들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다. 예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그때 처음으로 반짝이는 눈빛을 봤다고 정 사장은 조용히 웃었다. 나만 늦게 눈을 떴다. 밤이 깊어지자 마음속 어둠이 더 선명해졌다.
의심과 분노가 뒤섞여 가라앉지 않았다. 내일 어떤 진실이 드러나도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민호가 예림을 마주보고 앉은 것은 정 사장을 만나고 나서 사흘째 되는 저녁이었다. 그 사이 그는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다. 눈을 감으면 정 사장의 목소리와 사진 속 예림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골프장, 호텔 라운지, 고급 식당, 좁은 현관 앞. 각기 다른 남자들 옆에서 똑같이 웃고 있는 예림. 집에서는 나만을 바라보던 그 표정 그대로였다. 그게 더 끔찍했다. 그날 집 안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현관문을 열자 예림이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국을 젓고 있었다. 마치 이 집이 아직도 둘만의 안전한 섬인 것처럼. 왔어. 예림이 웃으며 말했다. 얼른 씻고 나와. 밥 먹자. 민호는 신발만 벗고 바로 식탁 쪽으로 걸어갔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우리 밥보다 먼저 할 얘기가 있어. 그 말에 예림이 잠시 멈칫했다. 무슨 일인데? 또 시어머니 잔소리 들었어. 민호는 대답 대신 흰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탐정이 건네준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이게 뭐야? 열어봐. 짧은 두 마디가 공기를 갈랐다. 예림은 한동안 봉투를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그러다 결국 봉투를 열고 사진을 꺼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썹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몇 장을 넘기지 못하고 사진을 내려놓았다. 손등 위 핏줄만 도드라졌다. 자기가 한 거야. 예림의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내가 시킨 거야. 상상만 하다가는 내가 먼저 망가질 것 같아서. 나는 알고 싶었다. 예림이 피식 웃었다. 그럼 이제 알았네. 깔끔해져서. 언제부터야? 민호는 이를 꽉 물고 물었다. 예림은 고개를 젖혔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한 듯 입을 열었다. 결혼 전부터였고 결혼 후에도 완전히 끊은 적은 없었다고. 한동안은 진짜로 그만두려고 했다고. 평범한 아내가 되어보려고 했다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주방 불빛 아래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고.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 예림이 말했다. VIP들 옆에 앉아서 내가 가자 하면 차가 대기하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예약이 잡히고 어디를 가든 제일 좋은 자리. 뭐를 입든 다 잘 어울린다고 해주는 사람들. 그 옆에 앉아 있으면 나도 같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이 갑자기 작은 부엌에만 갇혀 사는 게 쉬울까? 그래서 다시 정 사장한테 연락했어. 나 아직 쓸만하냐고. 조건도 걸었지. 되도록 유부남. 진짜 아내가 따로 있는 사람들만. 그래야 좀 덜 미안할 것 같아서. 나는 그냥 빈자리 채워주는 사람. 아내 대행. 예림은 스스로를 비웃듯 말했다. 민호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었다. 그럼 나는 뭐였냐? 너한테 뭐였냐? 예림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남편. 집세 내고 공과금 내고 나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 밤에 같이 누워 자는 사람. 그리고 내가 늙었을 때 옆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 나는 내 인생에서 필요한 걸 나눠 가지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은 너무 솔직해서 더 잔인했다. 민호는 손을 움켜쥐다가 힘없이 손을 풀었다. 너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냐? 예림이 되물었다. 그럼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본 적 없냐? 결혼 전 연애는 괜찮고 나는 안 괜찮냐? 나는 입을 열다 말았다. 그건 다르다고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이 막혀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예림이 먼저 말을 이었다. 나 도망치려고 결혼했어. 그 바닥에서.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숨이 더 막히더라.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
둘 다 가지고 싶다는 욕심. 집도 남편도 VIP들도. 나는 다 가질 수 있다고 믿었거든. 내가 그 정도는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이 여자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스쳐갔다. 글러브 박스 속 시계, 밤늦게 데워주던 된장찌개, 시험 떨어졌다고 어깨 두드려주던 손. 그 모든 장면 뒤에 다른 집 식탁과 다른 남자의 웃음이 겹쳐 보였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민호가 물었다. 예림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어떻게 할지에 달렸지. 눈 감고 살겠다면 나도 몇 명 정리는 해볼게. 가장 위험한 사람들부터 차례로. 대신 돈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마. 지금 이 집 돌려본 돈 중에 내 몸값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당신도 대충 알잖아. 대출 갚고 당신 공부 마무리하는데 그 돈 다 쓰였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둘 다 깨끗한 사람은 아니야. 그 말에 민호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나더러 공범이 되라는 거냐? 예림이 피곤하다는 듯 웃었다. 공범까진 아니고 진실을 아는 사람, 눈 돌려주는 사람, 대신 편하게 사는 사람.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조건 설명해주는 여자도 드물걸. 자기는 그냥 모르는 척해. 그러면 우리 둘 다 편해. 민호는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다. 테이블 위 그릇들이 덜컹거렸다.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냐? 나는 평생 너 하나 믿고 살려고 했는데. 예림도 같이 일어나 소리쳤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지. 너는 나만 보고 살려 했고 나는 나까지 보고 싶었고. 우리가 처음부터 원하는 게 달랐던 거야. 순간 두 사람 사이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민호가 낮게 말했다. 좋아. 그럼 이제 맞춰줄 생각 없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버렸고 너도 숨길 생각 없으니까. 이혼하자.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다. 예림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 그래. 나도 더는 연기하기 싫어. 이혼하자. 대신 하나만 기억해줘. 나만큼 당신한테 잘해준 아내 다시는 못 만날 거라는 거. 나는 끝까지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게 엉망으로 비뚤어졌을 뿐이라고. 민호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도 한동안 앉지 못했다. 마치 발밑 바닥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다. 겨우 의자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그래. 그 비뚤어진 최선, 이제 서류로 정리하자. 우리가 같이 쌓아 올린 삶도, 내가 숨겨온 거짓도. 법원에서 숫자랑 도장으로 계산해보자. 감정은 오늘로 끝이다. 민호는 이혼을 입에 올리고도 한동안 믿기지 않았다. 그 말은 분명 자신의 입에서 나왔는데도 남의 이야기를 대신 읽어주고 있는 것처럼 멍했다. 그날 밤 둘은 같은 집 안에서 각자 다른 섬처럼 떨어져 잠을 잤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숨소리조차 닿지 않는 거리 같았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서류를 작성하고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서랍 속 종이들까지 다시 꺼내보니 지난 몇 년이 얇은 장부 몇 장으로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그 안에는 전세 보증금, 적금, 대출, 그리고 예림이 카드값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순간 손을 멈췄다. 이 돈들 다 어디서 온 거야?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은 누구를 향한 질문이었을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의심하면서도 모른 척했고 불안해하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눈앞의 숫자였다. 결국 둘은 합의했다. 집은 정리하고 남은 돈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눈에 보이는 것만 둘로 자르기로 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쩔 수 없었다. 함께 보낸 밤 서로를 위해 울었던 기억, 서로를 원망하며 이를 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은 어떤 판사도 반으로 나눌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서류를 들고 구청 민원실을 나오는 길에 민호는 이상하게도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이게 다네. 도장 2번 찍고 줄 서 있다 나오면 끝이네. 옆에서 나오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힐끔 돌아봤다. 민호는 모른 척 계단을 내려갔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3시 반. 예전 같았으면 지금쯤 예림에게 연락이 왔을 시간이었다. 자기야, 언제 들어와? 저녁 뭐 먹을까? 그 사소한 문장이 이제는 영영 오지 않을 문장이 되어버렸다. 마지막으로 예림을 본 건 구청 근처 카페 앞 인도였다. 서류 접수를 마치고 나오니 예림이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한 셔츠에 어두운 슬랙스, 화장도 평소보다 연하게 했다. 마치 그냥 업무 보러 나온 직장인처럼. 수고했네, 우리. 예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수고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사이로 사람과 자동차가 지나갔다. 신호등이 한 번 바뀌고 또 한 번 바뀔 동안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건 예림이었다.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진심이었다는 건 믿어줄 수 있어? 민호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뒤섞였다. 글러브 박스 속 시계, 밤늦게 데워주던 된장찌개, 골프장과 호텔, 다른 집 현관에서 들리던 여보라는 호칭. 모르겠다.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건 그 한마디였다.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니었을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그걸 따져본들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고. 예림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그래. 그 말이 맞겠지.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어. 착한 척하고 싶었고 욕심도 버리기 싫었고.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래도 고마웠어.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해줘서. 나한테 아내라는 이름을 한때라도 붙여줬던 사람은 자기뿐이니까. 그 이름 다른 집들에서도 잘 쓰고 다녔잖아. 민호가 씁쓸하게 말하자 예림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 반박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고백 같았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야? 민호가 물었다. 예림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야. 여전히 누군가의 아내 역할을 해주면서 살겠지. 다만 이제는 법적으로는 혼자니까 좀 더 떳떳해진 걸지도 모르지. 그게 그렇게 좋아. 좋다기보다 그게 내가 배운 방식이야. 누군가는 돈을 보고 결혼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보고 결혼하잖아. 나는 대우를 보고 사람을 골랐어. 그게 틀린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틀렸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겠지. 아주 늦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자리에서. 순간 둘 사이에 바람이 스쳐갔다. 가로수 잎이 흔들렸다. 어딘가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자기는. 이번에는 예림이 민호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나야 뭐 별 수 있나.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지. 도서관, 연구실, 집. 새사이만 왔다 갔다 하면서.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대신 한 가지는 바꿀 거야. 앞으로는 사람을 믿을 때 나 자신도 같이 믿어보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예전엔 내가 불안해도 내 직감이 이상하다고 울어도 그걸 무시했거든. 상대를 믿는 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는 아니야. 의심이 들면 그 의심을 느끼는 나도 믿어보려고. 예림은 잠시 그 말을 곱씹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 나 같은 사람 만나고 나면 그 정도는 배워야지. 둘은 동시에 웃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다. 잠시 뒤 예림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동안 고마웠어, 민호야.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민호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잡았다가 놓았다. 나도 덕분에 많이 배웠다. 사랑도 욕심도 사람도. 예림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걸어갔다. 인도 끝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단 한 번도 붙잡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민호는 우산도 없이 천천히 걸었다. 어차피 조금 젖는다고 해서 더 망가질 건 없으니까. 집에 도착해보니 거실은 낯설 만큼 깔끔했다. 예림이 미리 짐을 다 빼놓고 가버린 탓이었다. 옷장 한쪽, 서랍장 한 칸, 욕실 선반 한 줄이 텅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들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호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찬장을 열었다. 예림이 사두고 잊은 컵라면들이 줄지어 있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그는 컵라면 하나를 꺼내 물을 올렸다. 배가 고픈지 마음이 고픈지 알 수 없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